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이 12월 10일이죠. 예, 코로나를 무릅쓰고도 오늘 둘, 넷, 다섯 분이나 이렇게 참석을 하셨네요. 가능한 한 그 강의는 똑같기 때문에 그 집에서 라이브로 들으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낙찰 받고 그 뒤처리하는 것도 문자로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진행에 대해서 또 같이 의논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그냥 대면 강의만 하는 거를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은 그 먼저 번에 했던 것이 저희까지 했었죠. 때로는 법인이 유리하다. 때로는 법인이 유리하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법인은 그 농지를 취득할 수가 없었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제가 지금 그 법인으로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것을 법인으로 취득을 했는데 그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더라도 그 나머지 부분은 농지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법인은 안 된다 해갖고 지금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법인은 그 농사를 짓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취득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 보면 농업법인은 농사를 짓는 회사이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법인은 보면 그 농업법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조합법인이 있고 하나는 회사법인이 있어요. 회사법인이라는 건 지금 우리 최 사장님 저기 초등학교 때 공부했는지 않나 모르겠네. 회사가 어떤 회사가 있죠? 주식회사, 합병회사, 그렇죠. 유한회사, 합병회사, 한자회사, 주식회사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런 식으로 회사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있고 그거 말고 조합은 5명이 다시 말하면 같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5명 이상이 모여서 조합법인을 만들 수 있다니까 법인의 크게 두 가지는 뭐면 회사법인이 있고 조합법인이 있다 이런 겁니다. 우리의 이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조합법인은 우리가 좀 어렵겠죠. 같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회사법인으로 해야 되는데 회사법인 중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일반적으로 편안한 것이 주식회사니까 주식회사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이 농업인이 그러니까 주식회사를 만드는 대표이사 이사가 있고 이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농업회사 법인을 만들 때에 이사진이 농업인이 한 명 이상만 이사진으로 돼 있으면은 그 농업법인으로 회사법인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건이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결권이 좀 다릅니다. 의결권 여기 의결권이 있죠. 의결권 해갖고 여기 보면은 조합법인은 예를 들어서 5명이지 않습니까? 5명인데 한 사람은 10,000평의 농지를 갖고 있을 수 있고 한 사람은 1,000평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1,000평이나 10,000평이나 관계없이 숫자에 의해서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0평짜리가 2명 있고 1,000평짜리가 3명이 있는데 1,000평짜리 3명이 이런 식으로 하자고 결정을 하면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주식회사는 지분대로 해서 50% 이상 넘어가는 그쪽대로 가다 보니까 그 의결권이 어땠나? 크게 다른 것이 그거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런 제도의 배경이나 필요성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이런 법인을 만들었을 때에 정부에서는 무엇을 하냐면은 세제로 혜택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주는데 제가 그 당시에 혜택을 주는 것을 여기 지금 보면은 그 89페이지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세제는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죠. 그러니까
이런 세제 혜택을 준다는 것만 알고 이 책을 전부 다 믿으면 안 되고 지금 세제를 혜택이 바뀌었다면 다시 조사를 해봐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다른 거 말고 여기 보면 보게끔 되면 여기 보면 내가 농지를 갖고 있죠. 최 사장님 농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농지를 갖고 있는데 최 사장님이 만약에 농업법인을 만든다 그러면은 등기 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물 출자로 하게끔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물 출자로 하게끔 되면 양도세나 이런 것이 안 분대니까 현물 출자로 지불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제가 지금 얼른 찾지를 못하겠는데 내가 그 농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여기 보게끔 여기입니다. 내가 현물 출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농업회사가 그 농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 놓고 그 이제 저기 막 현물 출자를 하게끔 되면은 그거를 뭘로 주냐면은 주식으로 줍니다. 주식으로. 근데 만약의 경우에 주식으로 줬는데 최 사장님께서 그것을 농사를 짓지 않고 3년 내에 주식을 팔아버리게끔 되면은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또 내가 갖고 있던 농지를 얼마 해야 되냐면은 그 농업회사 법인에다가 출자를 해놓고 3년 이상 지나서 농사를 계속 지었을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식을 팔았을 때는 주식에 대한 세금이지만은 그러지 않고 그냥 주식을 판다 그러면은 뭐가 나온다? 양도소득세가 나온다 이런 얘기는 이릅니다. 우리 주식회사는 혼자서도 가능하죠. 그러면 최 사장님이 가지고 계신 농지 있죠 지금? 농지를 농업법인을 만들어 출자를 했죠. 출자를 할 수 있어. 그러면 다시 한번 그리고 대표이사가 최 사장님입니다. 3년 있다가 농지를 파는 것이 아니라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뭘 파면 대표이사 자리를 넘겨주면 줘도 된다는 거예요. 주식을 파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농지를 가지고 있다가 팔려면은 양도소득세를 면세를 받으려면 8년의 자경과 재촌이라는 것이 필요했죠. 자경과 뭐예요? 재촌입니다. 재촌이라는 얘기는 내 농지에 그 30km 이내에서 거주를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그 8년 동안을 지냈어야 되는데 양도소득세를 지금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은 딱 농지를 농업회사에다 만들어 놓고 출자를 해놓고 3년 이상 농사를 다 짓다가 농지를 파는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 자리를 넘겨줬을 때는 양도소득세는 물리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회사를 거래를 하는 거죠. 주식을 거래하는 겁니다. 이해가셨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양도소득세를 좀 감면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회사 법인으로 만들었을 때 하는 사람도 농업인이어야 되는 거겠죠? 아니지 한 사람 이상이 농업인이 돼야 되는데 농지를 샀으니까 이거는 그 사람도 농업인이 되잖아 이제 농사를 지니까 회사 자체가 이미 저기 농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농사를 짓는 사람은 그 농업인이잖아. 네. 근데 농업인 회사가 농지가 있잖아. 그 농사를 짓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대표이사가 농사를 짓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가 없지 않냐 이런 얘기죠. 이미 예전에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살면서 농사를 짓는 것이 되는 거죠. 그 농업인 회사를 가지고 있는 그 농지를 농사를 짓는 거니까. 그러면은 농사를 지금 안 줘도 농지만 갖고 있고 농사를 나 사는 사람 임대를 주고 갖고 농사를 짓잖아요.
근데 그 농지 가지고 농법인을 만들어서 임대해주는 형식으로야 하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예, 그럴 수도 있죠. 제가 궁금한 건 어차피 농업법을 만들 때 내가 농업이든 누가 농업인 한 명 들어가서 회사를 만들어서 하는 건데 그 농업인들은 빠지고 회사만 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그 농업인이 한 명 있어야지 만들어지는데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은 단독으로 혼자서 만들었을 때에 자기가 농업인이잖아. 그러면서 단독 있을 때 그 농지를 파는 것이 아니라 회사 전체를 파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럼 회사 전체를 팔고 회사를 사는 사람이 한 사람이 사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걸 샀을 때에 그러면 그 농지도 같이 사는 거 아니야. 회사만 사는 게 아니라 농지도 따라오는 거 아니야. 네. 그럼 농사를 지면서 농업인이 되는 거 아니야. 그것이 농사를 짓는 거잖아. 한 사람이 살 때는 비농업인에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파주 쪽에다가 다시 뭐지 쓰나가지고 농업인 됐으면 하여간에 이런 식의 그 단독으로 했을 때에 그런 식으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보게끔 되면 우리가 이제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정관이 이건 제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 처음에 이 농림축산식품부나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정관 만드는 것을 올려놨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그대로 다운받아서 여기다 올려놓은 건데 이 정관 만드는 것은 올려놓은 지 지금 한 10년이 넘은 거거든요. 근데 하여튼 여기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농업회사를 만들려고 할 때는 정관을 여기를 기준해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농업법인이 좋을 수 있고 개인이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것은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는 것은 아니라 법인으로 했을 때 좋은 점이 있고 개인으로 했을 때도 좋은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농업법을 만들 때도 해당 지역에다 설립 재경과 다툼 그런 것들이 규정되지는 않나요? 농업법인 만들 때 네. 뭐 그러니까 개인 같은 경우는 뭐 30km 이내에 따지지만 법인은 그 상관없죠 그거는. 상관없어요. 아니 지금 농지를 사는 것은 옛날에 농지법에 20km나 이제 30km를 했는데 지금 그것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어디 것도 살 수 있고 농업법인을 만드는데 내가 제주도에 있는 농지를 사면서 서울에다가 본사를 만들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거리를 가지고서는 지금 따지는 것은 농지에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거리에서 따지는 것은 뭐냐면 연금을 받을 때와 그 다음에 그 양도소득세를 낼 때에 개편과 재경 그 다음에 농지 연금 받을 때 그때만 지금 거리를 따지고 그 외에는 농지 가지고 거리 따지는 것은 이제 없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게끔 되면 103페이지입니다.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 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은 농지법에 의해서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리를 정작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그 다음에 농사를 짓지 않은 경우에는 팔으라고 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팔으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농지를 사면은 반드시 농사는 제지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면. 그러면 나는 농사를 안 줘도 괜찮은데 이런 신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이런 얘기야, 보면은.
거기에 농지가 있는데 담당 공무원이 농사 안 짓는 걸 확인하고 집택을 했을 때는 너 몇 년 동안 농사를 안 지었으니까 이거를 팔으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담당자가 농사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모를 수 있을 때는 그럴 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뭐 나는 농사도 안 지었는데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한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농지법에서 담당자가 농사를 짓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농사를 지으라고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얘기는 간단한 겁니다. 농사를 안 지면은 무조건 농사를 지으라고 하고 팔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담당자, 그러니까 농지의 주인을 부릅니다. 그 청문을 한다 그러죠. 그래서 당신이 이런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왜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보게끔 하면 답변이 이러이러해서 농사를 못 짓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는데 그 답변이 정당하면은 뭐라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저기 이번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입원해 있는 바람에 농사를 못 졌습니다. 아 내가 사고를 쳐서 교도소에 들어갔었습니다. 아니면 내가 이번에 저기 뭐 구의원으로 당선돼 갖고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법적으로 농지를 갖고 있는데 합법적으로 농사를 안 지어도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라면은 그때까지 기다리고 농사를 안 지어도 괜찮지만은 청문을 부르는데 나오라고 했는데 나오지도 않고 정당한 그 농사를 짓지 않은 이유를 대지 않으면은 어떻게 한다? 강제로 팔으라 하고 팔을 때까지 공시지가의 20%를 이행 강제금으로 내게끔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한테 팔으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팔으라고 해서 왜 농사 안 짓느냐? 왜 농사 안 짓느냐? 안 지금 팔으라고 했더니 아 내가 깜빡해서 농사를 못 졌습니다. 내년부터는 틀림없이 농사를 짓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게끔 되면은 무조건 팔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해를 유예를 시켜줘요. 그럼 내년에 틀림없이 농사를 짓겠습니다. 예, 틀림없이 짓겠습니다. 해놓고도 그 다음에 가서 봤을 때 안 진다고 했을 때는 이해강제금이 나가는데 농사를 짓겠습니다 하게끔 되면은 그 다음에 농사를 지었을 때는 3년 동안은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년 동안을 계속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 인정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농사를 그러니까 농사가 안 졌다는 것에 대한 것을 어떤다? 없애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겠다고 해놓고도 농사를 짓지 않게끔 되면은 그럼 이행강제금이 나오거든요. 근데 팔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나 팔으라고 내놨는데 안 팔려요. 그러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행강제금을 안 내려면 20%씩 안 내려면은 내가 팔으라고 했더니 안 팔린다. 그러니까 대신 팔아주십시오 하고 농어촌 공사에다가 파는 걸 이름시켜주면 이행강제금은 안 나옵니다. 그럼 팔면 이름을 시키면 되는데 그때에 그 파는 가격을 누가 결정하냐면 농어촌 공사에서 결정을 하는데 농어촌 공사에서 그 파는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냐면 두 가지나 하나는 공시지가가 있고 하나는 실거래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어촌 공사에서 실거래가를 조사해보고 그다음에 뭘 조사해봐? 공시지가를 조사해봐갖고 두 가격 중에서 더 싼 가격으로 내놓거든요. 더 싼 가격으로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농어촌 공사가 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팔리면은 그때는 이행강제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내야 돼. 나무를 심어야 돼. 근데 논에다 나무 심는 것도 괜찮아요. 아니, 논에다가 나무를 심든지, 뭐를 심든지, 뭔 상관이 있어요. 그걸 좀 배우고서 심어야죠. 지금 그 논에다가 방송에서 농어촌 공사를 쓰는데 평당 9만 3천 원에 인수해 간대요. 그러니까 지금 그 나이가 그 65세 이상 되고 그 8년 이상을 경작을 했었던 것이 인정이 되면은
그러면은 농업진흥지역인 경우에는 그 농어촌공사에서 매수를 해줘요. 그 조건이 다 맞아야 되는데, 뭐, 그거에 뭐, 최 사장님 그 조건이 다 맞아요? 저희 양조가 전부 65세 이상이니까 그냥 8년 이상 농사 지었었어요? 예? 8년 이상 농사 지으셨댔어요? 안 줬어요? 거기 있는 사람한테 임대를 들어달라고 넣었대요. 그냥 지나고 있어요. 예, 지금 여기 보게끔 되면은 그 104페이지에 있는데, 여기 보면 104페이지에 보면은 농사를 안 지어도 되는 요 정확한 그 이유가 있는데, 이 이유를 와서 대면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이면. 그렇지 않으면은 그 팔아야지 되는데, 항상 보면 청문하라고 지금 그 나오라고 연락이 오거든요. 그 우리 수강생들 중에서 나오라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거 전대 가끔 가다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무조건 나가셔서 반드시 농사를 짓겠다고 약속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농사를 못 짓겠으면 누굴 시켜서라도 나무를 심어놓든지 잔디를 심어놓든지 뭐 뭘 심었든지 심어놓고 관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단연생 식물을 못 심게 했기 때문에 농지 관리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단연생 식물을 심어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연생 식물을 심어놓으면 괜찮은 거죠, 뭐. 저도 지금 논을 지금 한 천여 평 넘어 갖고 있었거든요. 논농사 짓는 게 진짜 힘들지 않았더니 힘이 안 들어. 논농사는 진짜 힘이 안 들어. 왜냐면 좀 더 길게 벌더라고요. 원하는 거 하고 그 사람들이 해서 일장 줘가지고 그렇죠. 한겨도 진짜 밭농사를 짓는 게 힘들지, 논농사 짓는 건 다 해봤더니 한겹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된다면, 내가 이제 논을 샀거든요. 이게 한 20 몇 년 전 얘기예요. 내가 그 회사를 나오려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내가 산 논에 어떤 선생님들이 와서 그 모내기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갖고, 당신 여기 뭐 하는 사람이? 그랬더니 그 바깥에 있는 놈이 당신 누구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논 주인이요? 그랬더니 왜 농사 안 지어? 그래? 내가 농사 짓든지 안 짓든지 무슨 상관이야? 내가 뭘 모르고 그랬거든? 문면에서 줘줘요. 그래 있는데 와서 나보고 어디 사는 저기 갑니다 그랬더니 이 동네 사세요? 그러더라고. 예, 그래. 그 다음 내가 봐드리는데 다음 주 안으로 오셔서 여기 오늘 저기 모내기 한 거 돈 다 내고 직접 농사 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거 매수 신청 나갑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그런 분이 있다는 걸 내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할 수 없이 내가 우리 그 동네 사람한테다가 시켜봤더니 돈만 주고 모내기도 다 해주고 추수도 다 해주고, 나 한 개도 안 해. 안 해도 돼. 논농사 짓는데. 그건 진짜 편하더라고. 근데 내 옆에 저기 뭐 토마토 농사를 짓는 곳에 가갖고 나 토마토 좀 팔으라 그랬더니 아이고 이 집 사장이 뭐야 바쁘니까 좀 따가 그래갖고 내가 그거 한 박스 따는데 온 땀 다 걸리더라. 진짜 저게 그 논농사는 정작 기계로 하니까 하나도 힘들지 않더라 이런 얘기죠. 근데 제가 이렇게 하루는 또 나오다 보니까 우리 동네에 저기 뭐야 아파트를 착공하고 막 시작하더라. 이제 그게 봄이지. 그리고 아직 저기 뭐야 그 모내기 하기 전이야. 얼른 그 현장 가서 여기 저기 뭐 땅 파는 사람 누구냐 했더니 누구래. 우리 저기 뭐야 돈 메꿔 자기는 그 흙판 갖고 더 멀리 가야 된대. 여기 메꿔 그랬더니 자기는 월성으로 좋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한 4, 5천 차를 그냥 앞에다 메우면서 어쩐다? 논을 밭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밭농사를 지렸지. 그렇게 힘이 들었어. 못 지겠더라고. 논 기계로 하는데 밭은 안 돼. 밭은 안 되더라고. 그거 안 되더라고. 나 출수하는 것도 전부 다 저기 뭐야 기계로 다 시키니까 아주 편하더라고.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106페이지에 보시면, 공시송달 공고 있죠. 이거는,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의 주인에게, 이제 나오라고 송달을 했는데, 송달이 되면은 나오게끔 하는데, 송달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왜 보면 등기부등본에 있는 것을 주소를 바꾸지 않다 그러면은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공시송달로 하고 그 다음에 어떤다? 이행강제금이 나가게끔 됩니다. 보면 이렇게 공시송달 한다는 얘기예요. 주소 변경 안 해도 세금 낼 때 되면은 막 찾아오더라고. 이사 가서 주소 변경. 세금 내시는 분, 세금을 건너시는 분들은 세금을 걷기 위한 모든 정보를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은 지금처럼 농사를 안 짓는 사람에 대해서 저거를 하기 위해서 그런 조회를 할 수가 없게끔 돼 있거든요. 그 때문에 그냥 송달을 했는데 나와라. 농사를 안 짓는 이유를 와서 대라고 몇 월 며칠 나오라고 송달을 했는데 나오지 않으면 그냥 공시송달 해버리고 공시송달 해놓고 그냥 20%씩 그냥 이행강제금 남기고 나면은 그러하면은 나보고 우리 수강생들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법이 어긋났기 때문에. 10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농지의 소유. 대한민국에서는 돈만 있으면 농지 소유하는데 문제가 있다 없다. 네? 돈만 있다고 해서 농지 소유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소유합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 목적가요. 자, 10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나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이런 곳에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해 소유하는 경우, 다시 말하면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얘기인데 지금 일반 매매로는 안 되지만은 최 사장님이 지금 농지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의 경우에 최 사장님이 돌아가신다면 농사를 짓지 않는 자식들도 상속으로 그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 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했던 농지를 계속해서 소유하는 경우는 이것은 뭐냐면 8년 이상 농사를 짓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농지는 뭘로 보는 법에서는 8년 이상 농사를 지었으면 그 사람은 그 농지에서 할 만큼 했다고 못해요. 그래서 8년을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 나 이제 힘들어 농사 못 짓겠어 하고 농사를 안 지어도 그 농사를 억지로 농사를 지으라고 하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보면은 농업협동조합이나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농촌진흥공사나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등이 담보농지를 취득해 소유하는 경우입니다. 자, 은행에서 우리 대표적으로 농협에서 농지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줬다고 가정하십시다. 가정했는데 그 주인이 빚을 갚지 않으면은 그 농협에서 그 농지를 경매에 붙이겠죠. 그런데 경매에 붙이는데 만약에 그 경우에 일반 사람들이 낙찰을 받지 않아서 은행에서
그 농지 때문에 그 손해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자기네들이 팔지 않고 된다. 자기네들이 그걸 다시 경매로 집어넣었다가 자기네들이 낙찰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를 담보로 잡고 1억을 빌려줬어요. 설정을 1억을 해놓고 빌려줬는데 경매로 집어넣었더니 1억 5천에 시작해서 1억 3천까지 떨어졌거든요. 또 한 번 떨어지더니 9천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9천까지 떨어졌을 때 은행에서 손해보잖아요. 그럼 자기네들이 그랬죠? 1억에 손해를 보지 않는 한도가 받을 돈이 1억이다 그러면은 1억에 자기가 들어갔는데 1억보다 더 높게 쓴 사람이 있으면 은행에서 제일 쓰니까 그냥 배당으로 받으면 되는데 1억보다도 은행에서 쓴 것보다 더 높게 쓴 사람이 없다면 은행에 낙찰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은행에서 자기네 농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줬을 때에 그것을 손해가 날 때는 그 자기가 빌려주니까 다른 농지를 입찰에 들어가면 안 된다. 자기네들이 돈을 대출해 주는 것, 그 농지를 자기네들이 어디다 입찰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은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 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뭐를 마친 경우에? 농지 전용 협의. 그러면 저 위에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을 신고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가 있고, 그 밑에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라고 그랬죠. 그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 신고를 하는 자와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는 차이가 뭡니까? 농지 전용 허가도 아까 농지 전용 신고도 개인이고 농지 협의를 마친 건 기관이고 정부나 뭐 이런 데서 아니 그 차이를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거든요. 차이가 뭐라고요?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는요. 네. 기관이나 정부에서 뭐 필요를 해갖고 이렇게 변경할 때 하는 거고 지금 농지 전용 허가 받는 거는 개인이나 전용 신고했어요. 우리 거기 뭐 최선장님이 하시긴 맛이 않는데 조금 부족해. 자, 위에 거는 개인이 농지 전용 허가를 받는 겁니다. 밑에 거는 개인이 받은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정해놨다.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으로 정해놨다는 얘기는 자기들 전용 협의를 다 끝마친 거죠.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뭐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전용 협의가 끝났다든지 녹지지역이 아닌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적으로 지정이 돼 있다는 얘기는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지 전용을 하는 것이 협의가 됐다는 뜻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위에 것은 그냥 일반 계획관리지역이나 우리 녹지지역에 내가 농지 전용 허가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농지 밑에 농지 전용 허가를 마친 농지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적으로 만들든지 지구단위 계획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미 여기를 개발하겠다는 식으로 결정이 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위 거는 내가 하는 거고 하나 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이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이렇게 또 지구단위 계획적 이런 경우에는 우리 경매로 나왔을 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 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농업진흥적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단부의 평균 경사 15대 이상 농지로서 그러니까 영농 여건 분리 농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농 여건 분리 농지는 지금 농지 취득 자격증명 다시 말하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뭐를 제출해야 돼요? 영농계획서. 그러니까 내가 이 농지를 샀을 때 어떤 식으로 농사를 짓겠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농사를 안 져도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영농계획서 없이 농지적으로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가신 거죠? 예. 지금 제가 얘기한 요렇게 해서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없이도 등기 이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는 뭐에다 써먹는 거라고 그랬죠? 등기낼 때 등기소에다가 제출을 했을 때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기 이전을 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이런 경우에는 그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등기 이전을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러 그 해당 관청에 가면은 해당 관청에서 해당 농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반려합니다. 이런 얘기는 그거를 갖다가 등기소에 주면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농지증 없이도 등기 이전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몇 페이지나 하면은 112페이지입니다. 참, 이 세월의 환경에 따라서 농지에 대한 것이 이렇게 법이 바뀌게끔 되는데, 농지의 위탁 경영, 임대차, 사용대차, 이것을 법이 허용하게끔 지금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위탁 경영,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이 위탁 경영이 어떤 거가 위탁 경영이죠? 남한테 맡기는 그 남한테 어떻게 맡기냐고. 계약서 써서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농업회사, 내가 농업회사한테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네, 위탁 경영이야. 보면 그런 걸 내가 농지은행을 통해서 빌려줄 수도 있죠. 위탁 경영이라는 게. 그 다음에 내가 빌려주는 겁니다. 임대차가 있고 사용대차가 있거든요. 자, 임대차와 사용대차의 차이점이 뭡니까? 돈 받고 하는 그렇죠. 임대차는 돈 받고 사용대차는 돈 받지 않고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농지가 농지를 소유한 자는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예외 규정도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냐 이러니 언제? 자, 병역법에 따라 징집이 또는 소집된 경우,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농업법인이 정산주인 경우, 질병 취약 선고에 따른 공직 취임도로 작용할 수 없는 경우, 농지 이용 정신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 위탁 경영하는 경우, 농업인이 제일 중요한 것이 맨 마지막입니다.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해 농작의 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다. 그건 내가 맡겼다. 가능하다 이런 거죠. 근데 위탁이 그 치료를 받고 넘겨주는 그런 개념은 아니죠. 어떤 건? 이 위탁이 그 소각이라는 거하고는 틀린 거죠. 지금 그 법이 그러냐면 농지를 임대차를 하는 것이 농지 임대차 보호법이 생겨갖고 그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고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지금 그 인정해 줍니다. 지금 법이 많이 지금 그 개정이 됐죠.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농지은행을 통해서 빌려주는 것만 인정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 개인 간의 개인이 빌려줘도 지금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정부에서는 이거예요. 누가 농사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물리지만 막
놀리지만 말라.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 사람과 빌려준 사람을 정확히 구분해서 농지를 소유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빌려서라도 농사를 짓는 사람을 국가에서 지원해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약서를 써서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계약서를 쓰지 않고 몰래 내가 농사를 짓는 것처럼 하고 네가 농사를 짓고 내가 농사를 같이 짓는 걸 한다는 건 얘기는 이건 범법행위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정식으로 계약서를 써서 저 사람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나는 빌려준 사람이고 계약서를 쓰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저 사람이다 할 때는 위법사항이 아닌 걸로 지금 법이 이렇게 개정되는 거죠. 여기 보면 이렇게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 농지 소유 제한의 예외 규정에 의해 취득한 농지를 임대타 또는 사용교체하는 경우 농지 이용 증진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되는 경우 질병, 징집, 취약, 풍직 등을 사유로 농업 경영을 학습하는 사람이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되는 경우 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업 경영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사람이 농지 중에서 자격기간이 5년 이상을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되는 경우 주말 체험을 용로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되는 경우 이렇게 보게끔 이런 경우는 정식으로 농지를 빌려줘도 합법적으로 이제 인정이 됐다는 거죠. 개인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노총공사에 등에 위탁해 임대하거나 사용되는 경우 지금 우리 저 차장님은 농촌공사를 통해서 했어요, 계약서. 개인끼리 저 계약서 써가지고. 그러면 저기 뭐야 그 신고했습니까? 면사무소에? 원래 이장이 지금 다 알아서 한다고 그랬어. 맡겨놨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해 농을 경하지 않는 자의 소유 상환을 초과한 농지와 8년 이상 자격을 이상한 자의 소유 상환을 초과한 농지를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 자, 이게 지금 오늘 그 핵심인데 농지 임대차 보호제도가 생겼다는 겁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농지 임대차 보호법이나 대동소이합니다. 크게 달릴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는 계약을 하고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되죠? 자, 뭐 해야 돼요? 최단님.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계약서 계약하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하고 전입신고하고 그 다음에 확정이 있죠. 죄송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전입신고하고 실지 거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입신고를 해놨는데 그 사람이 실지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게끔 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핵심이 뭐냐면 계약을 하고 실질적으로 전입을 해놓고 뭐 해야 돼? 거주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우리 그 경매에서 나오는 거 보면 전입은 되어 있으나 거주는 하고 있지 않은 건 임대차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 핵심을 아직까지 모르셨어요? 증명하는 법이 증명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쉽게 얘기할게요. 예전에 평택에 있는 주택은 낙찰받는 겁니다. 평택이 한참 올라갈 때. 근데 봤더니 세입자는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한 명밖에 없거든요. 한 가구밖에 없는데 거기에 보면 전입된 거는 3명이 또 따로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입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대학에 있는 임차인이라고 나중에 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날 낙찰을 받고 낙찰 받는 날입니다. 그 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오늘 우리 낙찰 받은 사람인데요. 집 좀 구경하러 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이고 나도 입찰에 들어갔는데
이번엔 떨어졌습니다. 아, 예. 아, 근데 죄송하지만 집 좀 잠깐 구경해도 되겠어요? 아니야, 구경하세요. 구경하면서. 근데 여기 지금 사시는 분 말고 다른 사람은 거주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이거 녹음해 놓음으로 해서 나머지 세입 전입돼 있는 사람은 끝이에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전입만 돼 있다고 해서 그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라 반드시 뭘 해야 돼? 제일 첫 번째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등록 전입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 거주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입만 해놓고 실제 거주를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을 판사님한테 어떻게 입증을 하느냐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농지 임대차 보호법도 지금 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이 농지 임대차 보호법은 보면은 자 보십시오. 농지법에 보면 여기 몇 페이지나 하면은 11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4조 임대차 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 임대차 계약과 사용대차 계약은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 읍면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한다. 반드시 뭐라면 해당 농지를 인도받아야 되는 겁니다. 점유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농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으려면은 계약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넘겨봐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이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얘기는 되지 않는, 그러니까 농지 임대차 보호법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시구읍면장은 농지 임대차 계약 확인 대장을 갖춰두고 임대차 계약 증지를 소지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 확인 시장이 있던 데는 농림축산부 11일 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확인한 후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이 다시 말하면 우리 동읍면사무소에 가서 우리 주택 임대차를 받으려면은 확정일자를 받죠. 계약서 가져와서 똑같이 지금 농지 임대차는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어떻게 면허동 사무소에 가서 어떠나 다시 보면 확정일자 받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전세 등기를 하게끔 되면 채권이 물건으로 되는데 똑같이 마찬가지로 보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도 전입을 했다는 것을 전세 등기를 하지 않아도 확정일자를 받음으로 해가지고 뭐가 돼? 채권이 물건이 되는 겁니다. 보호해준다는 얘기는 저기 뭐야 그 확정일자를 받는다는 얘기는 뭐라는 거예요? 돈을 보존해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세금을 보존해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이 공부를 잘 안 하신 분들 자 보면은 내가 전세를 들었으면 무슨 법에 속하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모르겠네. 자, 잠깐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만약의 경우에 나쁜 마음을 먹고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고 한다면은 1년에 1억을 벌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벌었냐? 자, 보십시오. 제가 1억을 가지고 아파트를 샀어요. 1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예전에. 근데 즉 다시 말하면 전두환 정부에서 81년도인가 주택임대차 보호법 받을 전 얘기입니다. 아파트를 얼마 주고 샀어? 1억 주고 샀습니다. 사고 나면 제일 먼저 주인으로서 전세를 줄 수가 있죠. 전세를 그때 주면은 7천만 원에 들어와요. 약 70%니까. 7천만 원 전세면 내가 1억 주고 사갖고 7천만 원 전세를 7천 금방 뽑았죠. 그래서 전세 집을 놓고 난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가냐면 은행으로 갑니다. 대출을 받고. 그러면 설정을 해주고 또 7천만 원을 빌려줘요. 그러면 나는 1억을 주고 사서 6개월 만에 전세로 7천 뽑고 대출로 7천 뽑아서 뭐 얼마 돼? 1억 4천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딱 사람은 1억을 주고 사서 잠깐 하게끔 되면 저 당신 1억 4천을 만들어요. 그러면 1억 4천 갖고 뭘 해? 또 아파트 사. 1억 4천짜리. 그래가지고 들어간다? 또 전세라 1억에. 그 다음에 또 대출해 1억에. 그럼 2억 되는 거야 이제. 2억 됐죠? 그 다음에 내가 전세금 갚아야 되죠. 대출금 갚아야 되죠. 아예 난 모르겠다. 황차 빠지면은 은행에서 그 집을 경매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낙찰 받은 사람이 있고 세입자가 있죠. 낙찰 받은 사람하고 세입자하고 그러면 누가 이겨? 네? 누가 이겨요? 뭘 누가 이겨? 힘든 사람이 이기지. 싸움하면 누가 이겨? 힘든 사람이 이기지. 그러면 낙찰자하고 세입자하고 누가 힘이 세? 누가 힘이 세? 또 누가 힘이 세? 판사님이 편 들어주는 사람이 힘이 세죠. 그러니까 판사님이 낙찰자 편을 들어줘, 세입자 편 들어줘. 낙찰자를 이것은 법대로 하죠, 판사님은. 법대로 하는데 낙찰자는 물권법에 속하고 세입자는 채권법에 속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아무리 빨리 세입자가 들어갔어도 물권법에 채권법은 집니다. 그런데 확정일자를 받는다는 얘기는 확정일자 받은 날짜에 어떻게 한다? 물권법으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권법 대 물권법이 같이 부딪히면 누가 이겨? 다른 사람이 이기잖아. 다시 말하면 우리 세를 들어가는 사람들이 세를 제약을 해놓고 확정일자만 받으면은 내 전세보증이 다 보장이 된다보다 생각하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 이게. 나보다 앞서서 물건 설정이 먼저 있다 그러면은 난 후순위에 물건은 물건대로 간다 이런 얘기죠. 지금 여기서 농지 임대차 얘기도 마찬가지로 채권을 뭘로 해준다는 얘기야? 물건으로 해준다는 얘기예요. 보호해준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해가셨죠? 네.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임대차 기간이라고 보겠습니다. 여기 임대차 보호에서 임대차 기간 보면은 임대차 기간을 얼마 이상으로 한다? 3년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거는 강제 조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당사자들끼리 뭐 2년을 약정했다 하더라도 농지를 빌린 사람이 2년이라고 주장하면 그거 오케이야. 그런데 농지를 빌려준 사람이 2년을 계약했으니까 너 나가. 또 그거는 어떻게 한다? 그 계약 자체가 무효야. 무조건 3년을 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을 정의하지 않냐는 것은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3년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1항에는 불구하고 임대인은 질병, 진직, 대통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상의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빌리는 사람은 정할 수 있지만 빌려주는 사람은 못 정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24조 보시겠습니다. 24조 보면 임대차 계약에 관한 조정 등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차 기간, 임차료 등 임대차 계약에 관한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에 관한 시정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시정구청 자치장은 군청자가 조정이 신청했으면 지체 없이 농지 임대차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조정 절차를 개시해야 된다. 제2항에 따른 농지 임대차 조정에서 작성 조정하는 임대차 계획에 당사자가 수락한 때 이를 임대차 당사자 간의 체결 내정으로 본다. 다시 말하면 임대차 그 비용을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 강제로 조정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24조 보시게끔 되면 뭐죠? 민법 해갖고 임대인이 임대차 기한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하지 않은 뜻이나 임대차 계약 조건을 변경한 뜻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데까지 어떻게 한다? 다시 임대는 묵시적인 어떻게 갱신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묵시적인 갱신이 된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농지를 입찰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농지 임대차를 받아서 신고한 것이 있나 없나고 조사를 해야 돼, 안 해도 돼. 우리 주택을 하려면 주택을 낙찰받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누가 전입신고를 하고 얼마 했는지 반드시 조사를 하죠. 그러면 농지도 똑같이 농지임대차보호법이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농지를 입찰에 들어가려면은 농지를 누가 얼마 어떻게 빌리고 있는지를 조사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면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제가 이러한 농지를 추천을 하면서 한 번이라도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나는 왜 조사를 안 하고 그냥 해? 왜 그냥 조사도 안 하고 왜 그냥 추천을 해? 왜? 보증금 그게 그 이유는 여기 민법에 있습니다. 민법 보십시오. 303조 전세권의 내용.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반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뭐라 했어요?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그래 돼 있죠. 다시 말하면 주택과 농지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는 똑같이 마찬가지인데 주택은 전세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낙찰 받으면 전세권을 어떻게 한다? 인수를 받아야 되고 알아야 되지만 농지는 뭐가 없어? 전세권이 전부 다 땅에만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3년이라는 시간만 지나가게끔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농사에 대한 권한을 어떤다? 그대로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농지를 샀을 때는 무슨 의미가 따라오죠? 무슨 의미가 따라와요? 농사를 경작해야 되는 의무가 따라오죠. 근데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농지를 내가 샀으면은 그 당시까지는 의무가 없죠. 권리만 있죠. 그리고 내가 빌려줬으니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끔 되면 우리가 추후 내가 농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추후 오는 거고 우선 단박에 농사를 안 줘도 되고 그 다음에 농지에 대한 지료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농지임대차법에 의해서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낙찰자에게는 크게 부담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법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농지임대차가 어떻게 돼 있는가는 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듣다 입찰에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제가 조사 안 하고 그냥 추천하게끔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사용대차를 해서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3년을 기다려야 되네. 그 줄여도 못 봐. 치료는 받죠. 그러니까 사용대차라고 했다 보면 그 기간으로는 기간을 기다려줘야겠죠. 근데 보통 보게끔 되면은 3년인데 경매가 진행되면 벌써 한 1년 이상 넘어갔기 때문에 아무리 길어봐야 2년 이상은 걸리지 않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농사를 지려면 노지에다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비닐하우스라고 만들지 않습니까? 그 비닐하우스라는 걸 만들어서 농사를 짓는데 경매로 진행됐을 때는 그 사람은 그 비닐하우스 만든 돈을 건지지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그 3년 기간을 어떠나 보장을 해서 농사를 지어서 그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것이 농지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지는 보증금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보증금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농지는 보증금, 다시 말해 전세 보증금은 없다는 얘기죠. 그냥 지료만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농지에 투자를 할 때는 그러한 그 농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큰 것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그 120페이지에 보면 이게 소득세법에 농지의 비과세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은 되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이 세법에 관한 것이 바뀌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하기 전날 이거를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세법에 이런 것이 있다는 소득세법에 153조에 있기 때문에 이 153조를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보면 된다는 게 또 바뀐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농지에 대한 것은 조세 특례 제한법 시행령에 있는 것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보면은 한국농어촌 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해서 이 농지연금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지연금을 얘기하기 전에 잠시 10분